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영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에 큰 불이 나서 점포 227곳이 불타버렸습니다. 상인들의 시름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정확한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조속한 원인 파악과 복구,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겠죠. 겨울철 화마를 부르는 3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마보다 무서운 설마. 1월 23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많은 분들이 이 두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 것 같은데요. 먼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위원장님께 사퇴 요구했는 이에 대한 입장 궁금합니다. 저는 선임 후사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 과도한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당정관계 신뢰가 사실상 깨졌다.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길입니다. 근데 당내에서 그래도 좀 위원장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거취에 대해 누가 얘기를 했죠? 다른 여러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나타나는데요. 잠시만요. 네. 어제부터 계속해서 요 며칠 당정 갈등 그리고 윤한 갈등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언론 제목으로 등장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오늘 이곳에서 만났답니다. 어떤 곳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에서는 대응일까지 전부 동원을 해서 오늘 이 장면을 뉴스로 조금 전부터 접하신 분들은 일단 많이 화들짝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김현주 평론가, 일단 저곳이 어딥니까? 서천에 있는 서천 특화 시장인데요. 안타깝게도 어젯밤 11시 8분경에 화재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설 명절 앞두고 있어서 아마 물건도 많이 쌓아놨을 텐데 그랬겠죠. 200여 개가 넘는 점포가 전소되는 이런 화재가 발생을 해서 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 소방당국에서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360여 명, 장비 45대를 동원해서 소방에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진짜 큰 불이네요, 보니까요. 네, 전소가 되는 바람에 재산상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워낙 추웠잖아요. 어젯밤에 네. 춥고 또 바람이 강하게 불었기 때문에 이 또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특성상 샌드위치 패널 같은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워낙 불길이 삽시간에 번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오늘 이와 같은 큰 재난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 현장을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네. 뭔가 상인들의 아픔, 시름이 지금 얼마나 크겠어요. 설 대목을 며칠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진짜 한껏 이 설 대목을 누려보고 싶은 기대에 부풀었을 상인분들이 하루아침에 지금 터전도 잃고 하루아침에 지금 재산상의 피해도 막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나란히 찾은 건데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 저곳을 두 사람이 미리 약속을 정하고 나란히 간 겁니까? 지금 저곳에서 조우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사전에 일정을 조율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습니다만 적어도
각자 서로 상대방이 이 현장을 방문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오늘 외부 공식 일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직접 현장을 둘러보기로 결정합니다. 네. 취재에 따르면 한 위원장도 원래 예정된 일정을 조정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윤 대통령을 직접 기다렸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도 한 위원장이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채로 현장을 방문했는데 두 사람이 만난 순간 한 위원장은 옅은 미소를 띠면서 악수를 했고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어깨를 한번 툭 친 뒤에 같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재난 앞에서는 이견도 중요치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모두 현장에서 만나는 데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 보셨지만 저 현장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곳을 방문했을 때 정말 눈발도 매섭게 몰아치고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상인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점였을까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인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명절 앞두고 뭐 제수용품 이런 것도 많이 놔두고 지금 물건들도 상품들 많이 들여놨을 텐데 여러 가지 이거 빨리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바로 저 영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좌우간에 좀 신속하게 이거 회복을 시키겠습니다. 국비도 좀 지원, 국비를 좀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넉넉히 지원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하시라고.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으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제가 다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언론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저곳에 이제 나온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뭔가 얘기를 좀 건네는 모습을 기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화면도 보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주 평론가님 정말 시름과 고통, 이 시리에 빠진 상인분들을 지금 많이 격려하고 뭔가를 좀 약속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렇죠. 포커스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사람에게만 맞춘다면은 어제와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라고 할 수 있었겠죠. 네. 두 사람이 정치적인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 아니냐, 많은 분들이 이런 해석을 내놨었고, 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는 어제 국회에 나와서 그 본인이 사퇴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 네. 비대위원장직은 앞으로 계속 그 총선이 끝난 이후까지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뭔가 갈등이 실제로 가셔야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 어제 그 소화한 일정을 보면은요, 비대위 회의도 하고 또 인재 영입 행사도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제 네. 오전에 그 민생 토론회 일정을 직전에 취소하기도 했어서 네. 이게 뭔가 또 심각한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시선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이제 재난 현장이 발생하게 되니까 네. 이곳에 방문하는 것에는 뭐 당정이 따로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오늘 사실 그 사무처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소하고 약 1시경에 도착을 미리 해 있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1시 반경에 도착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이와 같은 재난 현장에서는 뭐 당은 당의 일을 하고 또 정은 정의 일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저와 같은 모습이 연출되었는데 네. 사실상의 현장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나면은 그 전용 열차 편으로 두 분이 함께 열차를 타고 귀경을 한다고 해요. 네. 아마 그 단계에서는 뭔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해보게 됩니다. 네. 사실 오늘 공개된 이 장면, 영상과 사진 여러 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단할 수 있을까요? 윤한 갈등, 이른바 두 사람의 갈등이 봉합수순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인 이철규 의원이 이 영상이 공개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세 분이 아마 저기 만나서 뭐 대화를 하는 과정에 우려를 전달하고 그 우려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또 이 대화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오해는 금방 풀리고 또 바로 국민과 당원들을 생각하면은
전향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또 봉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박성배 변호사님 하루 만에 뭔가 온도차가 상당히 극명하게 느껴진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태로 국민의힘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각 개인의 역량마저 휩쓸어 버릴 만한 대형 악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갈등이 지속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형식으로든 봉합되어야 한다는 의지의 발로로 보입니다. 네. 다만 두 사람이 다시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었지만 공천 논란이나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을 두고 향후 어떻게 마무리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어느 네. 일방이 양보할 수 있는 문제인가 상당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진정성을 믿어줄까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요, 김현주 평론가님, 물밑에서 뭔가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위기감, 긴장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 갈등 봉합의 그 느낌이 전해지도록 중간에 이른바 좀 다리를 놔준다거나 좀 물밑 조율을 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거기서 추정을 해본다면. 네.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불과 총선을 78일 앞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와 같은 한 비대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을 놓고 이를 뭐 국민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물론이고 그 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정말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러다 다 죽어라는 위기감, 이것 하나로만도 이 두 사람이 오늘 함께 저 재난 현장에 함께 하게 된 것이고 그 밑에서는 뭔가 정무적인 판단을 가진 물밑 조율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기존의 일정을 취소하고 지금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좀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노력하는 분들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은 갑니다. 네. 아무튼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뭐 만약에 오해가 있었다면 이 오해를 좀 풀고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이제 뭐 미봉에 그칠지 네. 정말 완전한 봉합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네. 일단은 지금 그런 국면으로 오늘의 모습은 그렇게 비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영상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가끔은 사진이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앞서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거의 90도 이상으로 폴더 인사에, 우리가 시쳇말로 폴더 인사라고 하잖아요. 저 폴더 인사, 저거보다 더 숙인 사진도 있잖아요. 뒤에 보면 더 숙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 장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세요. 이 장면이에요. 더 숙이죠. 아까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악수와 함께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의 오른쪽 팔을 이렇게 툭툭 가볍게 격려성으로 치는 모습. 물론 영상도 큰 의미는 있습니다만 사진에, 물론 사진이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처럼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지지했던 분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장 지금 내일 모레 총선 예비 후보자들은 가슴 철렁했죠, 요 며칠. 그런데 야, 그나마 오늘 이 장면으로 조금 마음이 놓인다 하실 수도 있어요. 왜? 두 사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동안 어떤 인연이었을까요? 그동안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윤석열 라인이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검사가 잘못했으면 제가 그걸 어떻게 비호를 합니까?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예? 아니 제가 막았습니까? 저는 이미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비호입니까? 저는 지휘권이 배제돼 가지고 라인이라뇨.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한동훈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임주혜 변호사님, 네. 요 며칠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대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대로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각별하다는 표현 그 이상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10수년간 함께 오면서 일도 정치도 함께 해왔던 사이인데요. 요 며칠 사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주변인들에게 전해진 그런 얘기에 따르면요,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의 이런 사이를 이제 표현을 하면서 내가 가장 아끼던 사람한테 뭐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까지 들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저는 이 표현이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은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후배였는데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선을 그었겠는가 이런 표현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표현 정말 각별히 아끼는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표현으로 비춰보아서도 이번 갈등이 서로 마음이 편치 않았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장면, 오늘 서천 특화시장의 큰 불, 그리고 지금 저곳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지는 그 여부는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한다고 하니까요. 오늘 저곳을 방문한 걸 계기로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계기로 갈등이 봉합될지는 차분하게 뉴스파이터도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뉴스 검색해 보시면서 깜짝 놀랐을 거 이분 얘기가 오늘 인터넷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누군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효림 씨잖아요. 시어머니께서 요리를 너무 잘하니까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애기 잘 키우라고 내가 해다 바쳐. 저기 효림이가 결혼 전에 빵 굽는 거 자격증도 따놓고 다행히 내 며느리가 되려고 그러는지 내가 못하는 걸 많이 했더라고. 서양 요리는 하나도 못하거든. 가끔 가면 서양 요리 해줘. 스테이크 해주고. 이른바 국민 엄마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 김수미 씨인데 뭐 국민분들이 진짜 모르는 분 없죠. 그런데 이분 김수미 씨를 저희가 갑자기 왜 보여드린 겁니까? 최정아 기자님. 네, 배우 김수미 씨 그리고 아들 정모 씨의 이야기가 오늘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회사가 있습니다. 이 식품회사가 어제죠. 이 두 사람을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해당 식품회사 측은요. 배우 김수미 씨가 어제 자신의 이름을 똑같이 딴 김수미라는 상표를 자기 마음대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소송을 했다라고 고소를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해당 식품 회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김수미 씨가 이 연예계에서 워낙 손맛 좋은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수미 씨의 이 손맛 좋은 이미지, 그러니까 초상권을 이용해서 김치, 게장, 젓갈 등 반찬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김수미 씨 모자가 첫 번째 회사 돈을 개인 자금으로 사용을 하고 두 번째 이 아들 정모 씨가 해당 회사와 10년 동안 독점 계약한 고유 브랜드 김수미라는 상표권을 무단으로 판매했다라는 이러한 주장입니다.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들의 입장을 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5억 6,500만 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어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최정아 기자님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지만 이건 해당 식품회사 측의 주장입니다만 어쨌든 이 사실이,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우리 하재건 평론가님도 합류하셨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뉴스 접하고 깜짝 놀라긴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깜짝 놀랐는데 아직까지 사실관계는 알지 못하고 그렇죠, 이제 회사 측, 그 식품회사 측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식품회사 측 이제 설명에 따르면 그 2018년에 이 식품회사가 설립이 됐는데 그때부터 김수미 씨 아들인 정모 씨가 사내이사를 맡았고 그다음에 정 씨가 2021년 3월 달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했다가 2022년 11월 달부터 이사회 결정으로 대표이사에서 해임이 됐고 지금은 사내이사 신분인데 그런데 그 정모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에 외부 업체로부터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또 회사 계좌에서 6억 2,300만 원가량을 횡령했다. 김수미 씨도 세금을 내기 위해서 3억 원을 인출해서 횡령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 씨 같은 경우에는 회사 업무에서 점진적으로 배제가 됐는데 2022년경부터는 회사에 출근조차 하지 않고 회사 업무를 방관했다라고 식품회사 측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앞서 우리 두 분 설명처럼 두 분 정말 잘 설명해 주신 거 왜냐하면 아직은 단언할 수는 없고요. 사실관계를 이제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내용만으로 주장의 내용만으로는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사안 같아요. 그런데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임주혜 변호사님. 김수미 씨 아들 얘기는 종종 들려왔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김수미 씨의 아들 정모 씨는요. 2019년도 배우 서유림 씨와 결혼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 예능에도 종종 얼굴을 비치곤 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하신 그런 얼굴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해당 식품회사의 이 주장에 따르면 이 결혼 자금의 일부도 회사 돈에서 충당이 되었다. 이렇게 식품회사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당시에 얻었던 그런 월세나 뭐 집 보증금 그리고 고가 선물을 비롯해 김수미 씨의 개인적인 홈쇼핑 방송 활동의 의상비나 교통비도 이제 원래는 회사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회사 돈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회사 돈으로 처리가 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여기까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김수미 씨와 그 아들 정모 씨를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한 식품회사 측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시청자분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고소를 당하신 분이 입장도 들어봐야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수미 씨 모자의 법률 대리인이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아들 정 씨가 이미 지난해 11월에 이 식품회사의 현 대표이사를 사문서 위조, 동행사,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고 직무 집행 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현 대표이사가 여러 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김수미 씨 모자가 불응했고 그러자 김수미 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언론에 망신 주기 위하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고소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러다 보니까 이 애꿎다 그럴까요? 불똥이 또 관심이 세간의 관심이 김현주 평론가님 김수미 씨의 아들 정모 씨의 이제 배우자가 그 이제 유명한 우리 다 아는 서유림 씨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족 모두가 각각 활동을 했었고 가족 모두가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 좀 조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나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다 각각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특히 서유림 씨의 경우에는 시어머니인 김수미 씨와 함께 이제 저렇게 예능 프로그램에도 많이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부 사이가 이제 좋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었고 또 그 사이에 받았던 선물 에피소드 같은 것도 방송에 많이 소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 그 선물 하면서 이게 다시 이제 회자가 되는 거예요. 재소환이 되고 있는데 회사 돈으로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현재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바로 잡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곧 남편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에서 입장 설명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직접 밝히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객관적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기에는 입장이 지금 상반되잖아요. 그렇죠. 양측의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양쪽 주장을 다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어떤 뭐 법적 판단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섣부른 예단한 금물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고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상황도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일은 진짜 겉만 봐서는 몰라요. 왜냐하면 최근 이분이 달달한 연애 소식만 들려주셔서 참 잘 사는구나 했는데 이런 아픔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예, 서정희 씨가 과거에 신용불량자였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서정희 씨 말에 따르면 이혼 직전까지는 좋은 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당시에 나는 재산 관리 자체를 안 했고 그냥 살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 물정에 대해서 어두워졌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기를 많이 당하고 사인도 수도 없이 했다. 그래서 이혼 당시에 9등급 신용불량자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진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어머. 그런데 그때 팬이라면서 어떤 사람이 다가왔는데 네. 그 사람이 서정희 씨한테 돈을 벌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해서 서정희 씨가 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팬이란 말에 또 쉽게 마음을 열었을까요? 서정희 씨가 이걸 진짜 이 어려운 고백을 털어놨어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코스메틱 가가지고요. 그냥 전혀 모르는 여자가 와가지고 나 팬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자기랑 동갑이래. 그 다음날 저기 페라리로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왜 저기 돈을 왜 안 벌고 이러고 있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벌 줄을 모른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한테 돈을 주면 자기가 그 돈을 불려주겠대. 그랬더니 자꾸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잊어버리는 셈 치고 한 1,000만 원만 줘볼까? 이러고서 이제 1,000만 원을 줬더니 다음 달에 이자 플러스 선이자를 근데 300인가 얼마 줬어요.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저보고 너 연말 되면 너 인사할 때 많지?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상품권 너 저기 싸게 사는 데 있는데 상품권을 돈을 700만 원만 내고 1,000만 원치 사는 거예요. 그럼 300이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란 거야, 좋아가지고. 어떡하지? 나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제. 그랬더니 있는 돈을 다 털어오라는 거예요. 또 다 털어가서. 네, 그래갖고 내가 다 터니까 500 되더라고요. 그래서 500을 붙여줬어요. 그것까지 다. 네, 그랬더니 얘가요. 상품권 곧 보내준다고 사진을 막 찍어갖고 상품권 사진 막 이런 거 찍어서 저를 사진만 왔어요. 사진만 왔어. 사실 들으시면서 시청자분들도 어머 혹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혹하게 되면 어머 하게 되면 그 끝은 항상 이렇더라고요. 임주혜 변호사님. 네, 슬픈 예감, 찜찜한 느낌은 항상 맞는다는 게 너무 슬픈데요. 어떤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인의 부를 과시합니다. 그 다음엔요,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마치 큰 돈을 벌게 해주는 것처럼 높은 이자율을 보장한다거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내가 상품권을 싸게 해주겠다 이렇게 호기로운 제안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요, 일부 이익을 직접 맛보게 해줍니다. 조금 이자를 준다거나요, 실제로 상품권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사기를 치게 되는 건데 너무 안타깝게도 서정희 씨에게도 이렇게 팬인 것처럼 접근을 해서 마치 상품권을 직접 줄 것처럼 싸게 사줄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이렇게 금품을 갈취당했고 나중에 서정희 씨가 빨리 좀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면서 왜 자꾸 나를 압박하느냐, 돈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다 보니까 돈을 달라고 제대로 말도 못 해보고 이렇게 피해만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정말로 적반하장으로 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정희 씨의 약해진 마음, 약해진 모습을 진짜 볼모 삼아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저 사건 이후로도 계속 파리떼처럼 진짜 달라붙었대요, 서정희 씨한테. 그런데 이렇게 곤혹스럽고 위기에 처했을 때 짠! 나타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이분입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어졌죠. 할머니가. 진짜? 저희 외할머니가. 그 소 대표하고 저도 사실은 뭐 그렇게 친하게 알고 지낸 거는 얼마 안 되는데 가족끼리 알게 된 지가 거의 30년. 제 친가는 그 미국 뉴저지에 계세요. 서정희 대표 친가는 아틀란타에. 저는 1년에 한 번씩 제 친가를 이제 갔었는데 서정희 대표 알기 전에부터 미국에 가면 2주일은 제 친가에 묵고 2주일은 서정희 대표 친가에 가서 묵고 그 정도 가까웠어요. 대박! 모를 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 가족들이랑 친해지고 점점 서로 이제 알아가는 것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만났을 때 편했던 것 같아요. 가족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저도 이제 혼자 여기 있고 서정희 대표도 혼자 있으니까 같이 밥이나 좀 먹는 사이가 되면 좋겠다. 같이 식구들끼리도 친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일로 연결이 돼서 일을 통해서 이제 그 관계가 좀 진행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시작점인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 게요. 보통 이렇게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뭔가 달달한 핑크빛 사랑을 하게 되면 김현주 평론가님 막
막 들뜨고 그럴 법도 한데 김태현 씨는 그냥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얘기를 합니다. 워낙 차분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왜 살다 보면은 가족은 아닌데 정말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뭐 애들 같이 키우면서 왔다 갔다 하고 네. 뭐 어디 여행도 같이 가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심지어 한 30여 년 정도 양가가 가까이 지냈었는데 정작 두 사람은 모르고 있었다는 와. 사실이 정말 신기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저 김태현 씨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 집에 그 서정희 씨 아들, 딸이 놀러 간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정작 두 사람은 모르고 있었다. 네. 근데 이제 두 사람은 역시 운명은 운명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둘이 만날 인연이 있었던 때문인지 네. 마침 이 두 사람이 만나기 직전에 이 김태현 씨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었다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집도 차도 정리하고 외국에 가가지고 뭐 봉사활동이나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운명처럼 그래요?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서로에게 이제 힘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최근에 그 데이트 코스라고 하면은 지금 사진 장면에도 나옵니다만 그 공사 현장 여기서 아주 달달하게 데이트를 하지만 뭐 어떤 일이 또 그 공사 현장에서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이나믹하면서도 아주 흥미로운 그런 변화무쌍한 데이트 장소에서 데이트를 네.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독특한 커플이에요. 공사장 먼지를 뒤지고 있으면서 행복해요. 막 손잡고 우우 막 뛰는데 근데요 맨날 이렇게 좋은 일만 두 사람 사이에 있으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최정학님 시기 질투로 쳐다볼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 공사장도 뭐 두 분의 건물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또 교회 건물인 걸로 그래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엔 아마 봉사로 통해서 만난 것이 아닌가라는 저의 그냥 생각이 있는데 네. 일단 취향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참 찰떡같이 잘 맞는데 안 맞는 게 하나가 있다고 뭘까요? 합니다. 솔로인 제 입장에선 이건 역시도 자랑처럼 들리긴 하는데 네. 바로 소비 습관이라고 해요. 이 서정희 씨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은 네. 이제 이 남자친구분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는 좀 인색한 편이다. 미용실 같은 것도 20년 만에 가봤을 정도로. 진짜요? 네, 그러니까 머리를 미용실 가서 잘라본 적이 없고 나는 이제 없어도 쓰는 타입이라 네. 내가 좋은 선물을 많이 사줬다라고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 본인을 뺀 모든 사람에게 내 남자친구는 잘하는 타입이다. 우리 가족도 잘 챙긴다. 특히 내 생일에는 식당에 꽃이랑 케이크까지 예약을 해놓고 네. 이 선물까지 딱 준비를 해놨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행간의 의미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 좀 검소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나한테 참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서 자랑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두 사람 모두 뭔가 아픔을 겪고 나서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인연으로 지금 사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 옹골차고 단단한 사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앞으로 두 분의 사랑 또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진짜 나쁜 짓을 해놓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인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인간의 과거부터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진짜 다시 나는 게안 먹어. 나 진짜 다시 나는 게안 먹어.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펜싱협회 후원은 남현희 씨가 제안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남 씨가 지금 본인 거짓말하고 계시다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남 씨 주장 중에 제일 반박하고 피해자에게 시대의 사기꾼 전청조 이 인간인데 왜 저희가 보여드린 거예요? 뭐 갑자기 풀려난 거예요, 임주혜 변호사님?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중이죠. 아하. 어제는요, 이 전청조 씨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에 대한 재판에요. 전청조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전청조 씨의 이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이 사람도 전청조의 실체를 알고 있으면서도 전청조와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중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아하. 어제 재판에서 이제 전청조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나도 이제 벌을 받고 떳떳해지고 싶다. 그리고 네? 올발라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호실장 이 씨도 내가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와 함께 했는데 이 씨도 떳떳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이 증언 내용을 듣고 재판장은 전청조의 발언을 지적하면서 피해자들도 지금 이 재판 볼 수 있는데 피해자들의 감정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떳떳하다, 올발라지다라는 단어의 의미 좀 알고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또 꾸짖기도 했답니다. 전청조란 인간 오랜만에 참 소식 전합니다만 지금 생각해도 기가 차죠. 이 인간이 경호실장을 부리고 있었대요. 경호실장. 참 대박입니다. 그런데 앞서 재판장이 어제 재판에서 재판장이 그랬다는 판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재근 평론가님 이거 좀 해석 좀 해주세요. 무슨 뜻일까요? 네, 그 재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전청조가 그 입에서 지금 떳떳하다, 올바르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재판장이 여기 법정에는 피해자들도 올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피해자들은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네. 마음에 받은 상처가 보전되지도 않았는데 네.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가 보전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것이냐? 떳떳하다, 올바르다는 단어 사용법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라. 피해자에게 2번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네. 라고 재판장이 이야기를 했더니 네. 전청조가 감사하다. 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 뭘 감사하지? 혹시 재판장님의 그 판사님의 그 말에 지금 비아냥거린 거예요? 뭐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글쎄 그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왜 거짓말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는 무슨 얘기든지 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재판단이 섣부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 순간만 피하고 내가 요것만 어떻게 가리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뼛속 깊이 습관처럼 박혀 있어서 네. 저런 감사하다 이런 반응이 대번에 나오는 게 아닐까. 근데 참 나이도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법적으로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처벌을 받고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좀 새 사람으로 좀 거듭났으면 하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앞서 현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제발 피해자들한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한 번만은 피해자들한테 향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인간 또 있습니다. 이 인간의 과거도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법원에서 혐의 인정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네, 이동하겠습니다. 피해자 결국 사망했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계단 조심하세요.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시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질렀던 저 인간 누굽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둔기로 가격하고도 저항이 이어지자 목을 팔로 감싸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입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어제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최윤종은 재판 내내 살인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기절시키려고 소매로 입을 막았을 뿐 목을 조른 게 아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였는데 재판부는 부검 결과 목을 조른 게 맞다고 판단했지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자 유족들은 오열했는데 반면 최윤종은 실실 웃기까지 했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실실 웃어요? 그러고도 당신이 인간이야?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진짜 악마 같은 존재인데 임주혜 변호사님 왜 사형이 아니라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걸까요? 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1심 법원의 판단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교사였던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유가족과 학생들의 입은 충격을 생각하면 검사가 구형한 사형의 필요성이 적지 않지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은둔형 외톨이였고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구임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으로 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족들은 얼마나 이 선고를 듣고 분통 터졌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해자도 그렇고 가해자 가족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사과 한마디 없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생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형이라도 받으면, 왜냐면 우리 조카는 없잖아요, 세상에. 똑같은 조건으로 받아주면 하는 게 솔직하게 나쁜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심정이었어요. 제가 재판 과정을 보니까 걔는 막 그냥 싱긋싱긋 웃더라고요. 무슨 놀이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혹시 1심 재판부의 이 선고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지 앞으로 또 이 재판 과정도 뉴스파이터가 따라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분노가 치미는 인간이었습니다. 자, 분위 바꿔볼게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 오늘 두 번째 재판 받았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일정거리만 유지하실게요. 일정거리만 유지하실게요. 뒤에 조심하세요. 뒤에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멤버님들 공부하신 건 다 부인하시는 거예요? 네, 법정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판인데 한 말씀 해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별말은 안 했지만 일단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최정화 기자님. 네, 일단 외형적인 부분을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 40분경 마약 투약 혐의로 1심 이 2회 공판을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배우 유아인 씨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네. 오늘 너무 추웠어요. 체감온도가 그렇죠.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죠. 오늘 검은색 코트, 정장을 입고 또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월 첫 번째 재판 때와는 달리 머리를 반사계 가깝게 아주 짧게 자른 모습이 이 연예부 기자로서는 사실 눈에 띄었는데요. 유아인 씨, 옆에 기자가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이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담담히 법원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재판 시작 전에는 긴장한 기색이 없이 미소를 띠면서 변호인 그리고 지인 최 씨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등 옆에서 봤을 때는 조금 여유로워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법정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막 질문하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법정에서 밝히겠다 했는데 법정에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임주혜 변호사님. 네, 변호인이 유 씨가 오랜 기간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공황장애, 수면장애, 불안장애 들의 질환을 앓게 됐다고 밝히면서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의료 목적으로 함께 수면 마취를 여러 차례 받게 되면서 이 수면 마취에 대한 의존성이 발생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루어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술과 동반해서 수면 마취제를 처방받은 것일 뿐 마취제만 처방받은 적은 없고 이 역시도 담당 의사의 판단하에 이루어졌다면서 피고인이 이와 관련해 관여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을 했는데 지난해 12월 11일에 있었던 1차 공판에서 이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한 부분과는 또 미묘하게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요, 들어보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뭔가 깔끔하게 인정하기보다 뭔가 한 달이 걸치고 막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을 인정하면서도 시술을 동반한 투약이다. 이는 전면적인 혐의 인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공소 사실도 상당 부분 부인하고 있는데 유아인 씨 측은 반성하지만 그럼에도 공소 사실이 여러 부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존재한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은 혹시 자기가 지금도 뭔가 억울하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일단 유아인 씨는 지난해 1월 미국 LA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가 어느 유튜버에게 적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마 흡연 자체는 인정합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인에게 수사 대응 방안을 지시한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고 지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스스로 삭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허. 아울러 가족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법 적용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판이 3차 공판이 3월에나 열린대요. 이거 호흡 길게 하면서 뉴스파이터도 따라붙어 볼게요. 우리 가끔 농담으로 이러잖아요. 아이고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있냐? 그런데 대박 사건 있었습니다. 최영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돈 좋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시커먼 돈이었는데요. 어허.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네. 법원 집행관들이 벽면에 걸린 그림에 가압류 딱지를 붙입니다. 최고 2억 원을 호가하는 파블로 피카소의 무려 판화 작품인 건데요. 대박. 저 2억 넘는다고 대박 사건. 어머. 집안에서는요, 이 6억 원을 호가하는 시계부터 아주 수천만 원대 가방까지 명품들이 이렇게 쏟아져 명품이에요?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 자, 그리고 네. 지금 차를 보시면은 이 사실 저희가 길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뭐 차들이에요.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차 아니에요? 네, 한 대 가격이요 무려 40억 원이 넘는 여러 대박. 대의 스포츠카까지 대체 누구의 재산이 이렇게 어마어마할까요? 저 뭐예요 저거 침대 바로 위에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이요. 불법 이 범죄 수익금인 550억 원의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서 구매한 것들이고 이 현금 다발을 보셨습니다. 대박. 진짜 나쁜 인간들. 다시 한번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게요. 모조품 아니라요. 보세요. 이 인간들이 범죄 수익 그것도 뭐 10,000원권 섞은 게 50,000원권 다발을 저렇게 쌓아놓고 지금 검찰이 보세요. 이게 쭉 쌓아놓은 건데 550억 대체 어떤 인간들입니까? 김현재 평론가님. 저는 처음에 저 돈무더기를 보고 멀리서 보고 매주를 저렇게 많이 쌓아놨나는 생각을 네. 했거든요. 색깔도 딱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네. 저게 현금이었습니다. 5만 원짜리. 일당이 2017년 2월부터요. 필리핀에 서버하고 사무실을 두고 국내 조직원들과 함께 16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 수익이요. 자그마치 매일 무려 6억여 원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매일 6억 원. 그래서 이것을 대포통장 100여 개에다가 나누어서 국내에서 인출을 한 다음에 이제 자금 세탁을 했는데요. 그 자금 세탁 방법을 보니까 아까 그 슈퍼카들 보셨잖아요. 네네. 수십억짜리 슈퍼카 24대를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여기서 다시 재판매하는 형식. 그리고 또 각종 회사나 부동산, 선박 이런 것들을 또 사들여가지고 뭐? 다시 되파는 어허. 이런 수법으로 자금 세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탁한 돈으로는 강남과 해운대 등의 아주 그 고급 아파트에서 세상에.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는 데 썼다고 합니다. 아주 자기들은 배불리 먹고 살았는데 근데 보통 저런 인간들요. 임주혜 변호사님 잡기가 여간 만만치 않더라고요 진짜. 네, 일단 국내 자금 세탁 총책 4명은 일단 구속 기소되었고요. 그리고 공범 5명은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은 지금 필리핀으로 도피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인터폴 적색 수배하고 뒤쫓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하. 지금 이 범죄 수익금의 97% 상당인 이제 535억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뭐 슈퍼카라던가 고급 미술 작품이라던가 현금으로 일단 다행히도 이 부분을 압류를 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잘했어요. 자, 저 일당들을 검거한 검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역 몇 년 살고 나와도 평생 떵떵거리고 먹고 살 만큼 숨겨둔 범죄 수익이 있다면 이들한테는 어떤 처벌도 의미가 없습니다.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보통 저런 이 못된 인간들은 나중에 저거 형을 살고 나도 나중에 어디 숨겨놓고 그 돈으로 또 배불리 먹고 살 그런 생각하잖아요. 확인한 범죄 수익의 97%를 확보했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피의자들이 자금 세탁을 실행했기 때문에 찾기가 용이했습니다. 아하. 그 이유가 현금을 단순히 숨긴다면 오히려 찾기가 어려운데 현금을 부동산, 슈퍼카, 선박 등으로 바꾸고 일부를 다시 현금으로 바꿀 경우에는 범죄와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 자체는 만만치 않지만 네. 그 연관성을 입증만 한다면 찾는 것 자체는 오히려 용이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수사기관 앞으로 저런 못된 인간들은 꼭 끝까지 가서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